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다시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기온도 그리 춥지 않고요. 또 비도 내려서 미세먼지도 좋고 활동하기 좋은 주말인데, 자, 뉴스가 쏟아집니다. 자, 여당의 전당대회를 향한 컷오프, 또 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의 판결, 또 무엇보다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의 피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가슴 아픈 소식과 함께 다 어지러운 소식들입니다. 자, 미디어는요, 이 시사를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연대, 또 시대 공감, 더 나아지기 위한 담론을 제공합니다만, 이렇게 휴식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점이겠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알고 분석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외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자, 의식주를 포함해서 우리의 경제, 노동, 또 제도와 정책, 이 사회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맞물리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정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도 청취자 본부장님들을 위해서 시사본부가 시사 서비스를 알차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이번 주 뉴스 중 놓쳐서는 안 될 뉴스를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장윤선 기자의 주간 이슈, 그리고 스포츠 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래도 이거 먼저 봐야겠습니다. 자, 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급파된 우리 긴급구호대가 구조 작업을 지금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구호대 현재 튀르키예 정부 요청으로 진앙지 가지안테프에서 한 1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안타키아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수색을 시작한 지 90분 만에, 네. 그러니까 짐도 풀기 전 새벽 답사길에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을 구조를 했고, 네. 또 반쯤 기울어져 무너져지기 직전인 이 건물 틈에서는 40세 남성과 이 남성의 2살짜리 딸도 구조를 했습니다. 네. 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구조가 되면서 현재 있는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또 많이 받았고요. 이어서 35세 여성도 구조를 해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구출된 1살짜리 아기는 숨을 쉬지 않았고, 네. 건물에 남은 나머지 아이 2명의 생존 반응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생존자 구출도 하고 있지만 생존을 확인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조대 얘기를 들어보면 생존자가 있는 곳으로는 좀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안타까움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구조대는 활동 개시 첫날 5명을 구조하면서 계속해서 이 탐지 활동과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구조대가 사람을 구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우리 이제 구조대원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구하고 싶지만은 지금 뭐 72시간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숨진 분이 워낙 많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구조대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골든타임 얘기한 게 72시간인데 벌써 지나버렸고, 아직도 이제 추위가 지금 이제 큰 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임평론가님, 이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두 국가를 합친 사망자 수가 현재까지는 2296명 달하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사망자 수 네. 18,500여 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현재 전문가들이 추산하기로는 최대 20여만 명의 시민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인명 피해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지에서도 가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이번 지진의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14%에 이른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사망자 숫자가 많이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진 자체가 튀르키예의 이제 10여 개 주에 걸쳐서 광범위한 피해를 낳은 상태고 건물들이 굉장히 좀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지금은 건물 잔해 밑에 극한 상황에 몰려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민들 같은 경우도 벌써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만 75만 명을 넘겼는데 여러모로 역대급의 피해와 역대급의 참상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재민도 추위에 이제 주거 환경도 지금 부실하고 식량 공급이 끊겨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2차 피해 생존했는데 지금 이제 난민 상태에서 또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매몰된 사람들이 20만 명 내외 될 것이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서 희생자를 애도했군요. 네, 윤 대통령은 살리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튀르키예 국민들이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파견된 구조대로부터 상황이 매우 참혹하고 어렵지만 최선 다해 구조활동을 할 거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 또 추가로 구조대를 보내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타메르 대사는 이 튀르키예가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형제를 느낀다.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전 직원이 참여한 그러니까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 3,261만 원을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네, 계속 뭐 또 여러 개인 민간에 또 이러한 이제 후원금, 이 지원금 보내는 활동들이 또 국내에서도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좀 구조 활동에 성과가 나길 기대하고요.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또 지금 이재민들에게 빨리 구호 물자가 도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 자, 우리가 얘기했던 컷오프 결과가 오전에 일찍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10시 좀 넘어서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가 뭐 예상했던 대로 진출자가 좀 가려졌다. 특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4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고요. 청년 최고위원, 그러니까 한 명을 뽑는 이 최고위원 이 본경선에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후보가 올라갔는데 뭐 이거는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후보를 호명했다라고 당은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게 한 인터넷 매체가 익명의 단 관계자를 이용해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에 못 미친 득표를 1위로 뭐 통과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저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여기에 좀 문제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이 이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다음에 이거 세계 여론조사 기관 대표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밀봉한 봉투 오늘 오전 10시에 가져와서 이거 전달한 거다. 또 이 전달하는 과정 이런 것도 다 사진으로 남겼다. 즉석에서 종합한 결과를 발표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행위가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좀 각 후보들의 치열한 신경전 벌써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수 이제 후보 쪽은 상당히 좀 이 문제에 이제 격한 반응이었고. 이게 왜냐면 이제 아직 투표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의한 투표가 끝나지 않은 중간에 이 내용이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오늘 지금처럼 이제 발표가 되더라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득표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모르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뭐 그런 양상이 이제 펼쳐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의 이제 컷오프 결과일 것 같은데 보시면 뭐 김병민 후보 그리고 뭐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까지는 뭐 범친윤계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김용태, 허은하 그러니까 친이준석계의 후보가 둘 다 컷오프를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전에 이제 김기현 후보를 비롯해서 소위 이제 친윤계에서 적극적으로 밀었던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상당수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를테면 이제 이만희 후보라든지 이만희 의원이라든지 이용 의원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수행실장을 지냈던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 활동을 했었고 김기현 후보가 이 두 사람 이만희 뭐 이용 그리고 뭐 김병민 후보까지 함께 뭐 단상에 서거나 뭐 연설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도의 벽을 좀 넘어서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최고위원 결과만 봤을 때는 종편 같은 이제 방송이라든지 혹은 유튜브 이 소위 이제 보수 유튜브 쪽에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했었던 사람들한테 조금 더 유리했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수진 후보라든지 뭐 민영삼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 방송 활동이 좀 적극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정미경 전 의원도 열심히 방송을 했죠. 그렇죠. 김병민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이 이제 4명을 선출을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친이준석계가 들어갈 것이냐, 혹은 윤석열계가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의 지도부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당대표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고위원 선거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대표 4명으로 이제 줄여졌는데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활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네. 그래서 이 TV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직접 보면서 뭐 당원 투표긴 하지만 판단은 할 걸로 보이고요. 이 오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또 권역별 후보 합동 연설회도 진행을 해요. 이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달 8일 이게 결과 발표가 되는데 3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모바일 투표와 ALS 투표 방식이 혼용돼서 진행이 되니까 그 전까지 득표 활동이 있을 것 같고 물론 거기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1, 2위 결선 투표도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대표 후보 캠프별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기현 후보 측은 나경원 전 의원 손을 잡았기 때문에 어제 한 행사장에서 본 두 사람의 얼굴은 또 사흘 전에 봤던 얼굴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통 지지층 결집하겠다.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혁신 위한 정책이나 비전으로 승부수를 좀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유일한 혁신 후보다. 이걸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황교안 후보도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결과도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어제 또 하나 이제 이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온 거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선거 인단 그러니까 당원들의 명부를 이제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구성이 좀 눈길을 끕니다.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 당원을 다 합쳤을 때 총 선거 인단 그러니까 이제 당원의 숫자가 83만 9,569명. 84만 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뭐 지금까지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84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확인이 된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당원의 이제 구성일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의 비율이 뭐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걸로 나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까지 포괄하는 수도권이 37.79%, 40%에 조금 못 미쳤고요.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40% 벽이 좀 깨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영남권 종합하면 39.67%로 수도권하고의 격차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영남과 수도권이 비슷한 비중이다. 거의 이제 반반 정도 되는 이제 비중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연령대별로 봤을 때도 지난 2년 전에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대 비율이 이번에 이제 7.78%, 30대 비중이 10.03%로 나타났는데 2년 전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던 그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20대가 3.9%, 30대가 7.7%였으니까 많이 늘었네요. 상당히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대 이상 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전히 좀 고령층 그리고 영남 중심 뭐 당원 구성 자체가 이제 큰 변화는 없었는데 지금의 비중 변화가 과연 최종적인 전당대회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빨리 그 발언 사과하세요. 50대를 고령층이라뇨. 장년층. 장년층. 중장년층. 중장년층. 제가 50대인데 갑자기 고령층이라 그러시니까. 70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라고. 네, 지금 무임승차 논란을 보면 만 65세 노인도 너무 젊다. 죄송합니다. 경로당에서는 어리다. 70대로 올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나이에 갑자기 민감해서 민감하시네요. 갑자기 아재 꼰대가 된 느낌인데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것이 먼저 요거 지금 천하람 후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요. 오전에 페이스북에 당 선관위와 후보님들께 제안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군요. 과도한 정치 구호와 퍼포먼스를 멀리하는 차분한 행사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후 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선에 이제 나가게 되니까 나는 이런 기조로 본선에 임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뭔가 또 다른 후보에게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안 내용도 나올 것 같고 네네. 오늘 기자회견이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오후부터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제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온갖 퍼센테이지가 이제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이기는 한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이긴 퍼센테이지로 만들어진 뭐 지라시도 있을 거고 김기현 후보가 이긴 퍼센테이지로 만들어진 지라시도 있을 건데 우리 이제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도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아주 극소수의 지도부만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게 밖으로 나갈 일은 없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지라시가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돌아다니더라도 믿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 시사본부에서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내용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고요. 임경빈 시사평론가가 팩트체커 전문이니까 또 해주실 거예요. 근데 어제 좀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 공개한 거잖아요. 과연 어떤 당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거냐. 이 1위는 김기현 후보인데 과반이 안 됐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독려해서 밴드웨건 효과를 이제 홍보하는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자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는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11시 20분경에 검찰에 출석했는데 지난 2번 동안 입장문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오늘은 지금 현재 민생이 어려운 이 상황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칼춤을 추고 있다.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했고요.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지금 정부는 경기 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 도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얘기를 전하면서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범부터 잡으라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게 최근에 그저께 있었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혐의 무죄 이걸 좀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졌다 이런 취지의 비판도 했는데 곽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 이재명 잡겠다고 쏘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이 50억 클럽서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 곽상도 전 의원이 아니라 곽상도 전 검사라고 지칭한 점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라고 강조하는 모습. 그리고 민생이 지금 파탄 지경인데 더 정부가 여기에 더 힘을 쏟아라 이런 또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 민생에 집중해라. 라고 이제 질타한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요. 지난번 이제 1차 소환 때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근데 이거 다 소화 못해서 한 번 더 소환해야 된다. 거기에 응한 건데 이번에는 1차 조사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그러면 또 소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참 신기하긴 합니다. 검찰이 질문지를 얼마나 준비했는지까지 어떻게 취재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200쪽이 넘는 질문지다라고 했으니까 지난달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1차 출석했을 때는 150여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이제 200페이지까지 좀 늘린 것 같습니다만 뭐 과연 이제 이 질문지가 200쪽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단행본 그 집필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 한 권 분량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과연 오늘 하루 만에 다 질문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네네. 의문이 하나 남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위례신도시하고 대장동 관련된 2차 출석이고요. 앞으로 또 다른 수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의혹 사건, 그러니까 대북 송금 그렇죠. 의혹 사건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판교의 이제 호텔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제 배당을 하고 새로 수사에 착수를 했고 네. 뭐 이 관련된 사건들이 워낙에 좀 많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소환이 끝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벼르고 있는. 추가로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높은 예.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일단 뭐 조사가 끝나고 또 귀가하게 되면 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데 또 이제 밤에도 뉴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그룹의 재경 총괄 본부장 김모 씨가 내일 국내로 송환된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또 쌍방울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연결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12시 41분을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금요일 점심시간 또 오전엔 비도 내렸고요.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오전 내내 돌발 구간 많았습니다. 아침에 내린 비의 영향인데요. 도로에 습기가 찬 곳들이 많아서 미끄러우니까요.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운행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죽전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처리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뒤쪽으로 차량들이 서 있어서 미리 다른 차로로 이동하시는 편이 낫겠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수도권 구간도 현재 10km가량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화도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있어서 처리 작업에 들어갔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극심한 정체고요. 월드컵대교 북단부터 서행하기 시작해서 동작대교까지 쭉 막힙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수월합니다. 도로에 아직 습기 많이 차 있으니까요.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은 뉴스가 정말 많다 이 말씀드린 게 뭐 매일 이제 뉴스가 많습니다만 오늘 하루에 오전 속보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소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컷오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그리고 또 하나가 오전에 나왔는데 이 관심이 뜨겁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회장 등 판결,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 기자님 어떻게 나왔어요? 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 얘기는 뭐냐면 피고인들의 행위 시세 조정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이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정으로 평가된다. 네네. 이렇게 판결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권 전 회장 말고 또 기소된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받았고 네네.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른바 그러니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와 김모 씨 2명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또 선고되는 그래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 테크놀로지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람들은 집행유예형이나 아니면 무죄 선고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러네요. 일단은 이제 주가 조작을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 사람들은 유죄인데 네. 인신구속은 일단 다 피했고 그리고 이제 돈을 투자한 사람, 이른바 전주들은 무죄로 판결이 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관심이 이제 있는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느냐 안 됐느냐, 주가 조작에 참여한 것이냐 아니냐. 적어도 돈을 투자한 건 그렇습니다. 맞고 네.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정 기간 돈이 좀 이제 늘어날까 맡겼지만 이게 의미가 없어서 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얘기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민주당 입장,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에 좀 무게중심이 실리는 상황인데요. 박정훈 기자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이제 권오수를 비롯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네. 결국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서 이제 범죄 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는 가담 여부 네네.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검찰이 미진하게 진행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추가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냐, 덮일 것이냐가 결국 이제 결정될 거라고 봤기 때문인데 네. 오늘 제가 이제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금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을 요소들이 네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을 보니까 공소시효와 관련된 부분을 법원이 좀 명확하게 했는데 네.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네네네.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예. 물론 1심 판결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 소위 주가 조작 그 과정에 관여한 걸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이 네. 시점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의 대부분 혐의들이 자연스럽게 공소시효 도과로 무혐의 끝났어요.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짚어주셨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주가 조작 과정에 관여한 걸로 보이는 쩐주들에 대해서도 네. 일단은 혐의가 벗겨졌기 때문에 일단 기소된 사람들은 다 무죄인데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안 되고 있는 소환조차 안 된 상황이니까. 상태죠. 근데 이제 그 쩐주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주가 조작이나 작전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담 정도라든지 그걸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어서 그걸로 주가 조작, 시세 조정에 참여한 걸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검찰이 혐의 입증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이죠.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1심 결과도 오늘 나오는 건가요? 네, 오늘 1시 55분에 네네.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 여사가 백운종 서울의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네네.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인데요.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기자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서 7시간가량 김 여사 통화한 녹음 파일 MBC에 제보를 했고 MBC가 이걸 이제 대선 기간에 일부 이제 공개해서 방송을 했죠. 거기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네.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가 가능하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서울의 소리 측이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게시하니까 김 여사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그런 부분인데요.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 여사 측에서는 동의 없는 녹음이었다. 서울의 소리 측이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라고 주장했고 서울의 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편집해서 하는 거다. 방송 자체라는 게 네.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었는데 오늘 1심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네, 이게 뭐 1시 55분이면은 이제 저희 시사본부 막 끝난 직후에 속보가 나올 것 네. 같으니까 혹시 필요한 주목할 내용이 있으면 다음 주에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임평론가님, 네. 이거 정치 뉴스는 아니고요. 네. 경제 소식이라고 봐야 할 텐데 네. 또 대중문학에 좀 격변을 예고하고 있어서 워낙 크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BTS의 소속사죠. 하이브 네. 방시혁 대표. 네. 그런데 선배 회사예요. 이수만 회장이 만든 SM 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했다. 그렇습니다. 대주주가 된 거예요? 대주주 일대 주주에 등극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수만 SM 대주주 겸 총괄 프로듀서 그리고 이제 SM 이사진 사이에 일종의 경영권 분쟁처럼 이제 다툼이 다소 있었는데요. SM에서는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물러나고 이제 경영에서 손을 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측과 이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에 카카오가 9.05%의 지분을 확보하는 유상증자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네. SM하고 손을 잡았는데 그걸 뒤집고 오늘 일대 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이거를 이제 하이브가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네네네. 지분 14.8%로 1주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K-팝 기획사인 하이브 그리고 3위에 해당하는 SM이 이제 인수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BTS, 방탄소년단과 NCT, 엑소, 세븐틴, 뭐 레드벨벳 이런 대형 그 K-팝 네네. 스타들이 한 지붕 아래 있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한 팀을 빼셨어요. 어떤 팀? 박 기자가 매우 섭섭해하는 표정을 보십시오. 르세라핌, 뉴진스? 아, 예, 에스파가 있습니다. 아, 에스파. 네네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면서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부에서는 좀 지나치게 큰 공룡의 탄생이다 이렇게 네.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반독점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 두 회사의 합병 시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상당히 좀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드라마 같은 소리로 본다면 이제 창업자인 이수만 회장에게 반기를 드는 대주주 세력이 나왔었는데 이제 친 이수만 그룹이 다시 일대주주가 되면서 이수만 회장의 영향력이 지금 지켜지게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역전 반격 드라마인데. 하이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동안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뭐 가수 아이유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또 스타 군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SM과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네네.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1위인 선제적으로. 하이브가 선제 공격, 일종의 선제 공격, 네. 뭐 혹은 이제 후위 공격을 해서 SM을 전격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그런 어떤 위험을 이제 방지하는 네. 그런 이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엔터주에 많이 투자하시는 또 개미들의 입장에서 보면 SM 엔터의 주가는 올랐죠? 네네. 오늘 뭐 급등을 했고요.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다 보면은 네네.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쪽에서 더 사려고 하기 때문에 네, 호재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투자자들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실에서 다 아이고 엔터주를 좀 보유하고 있을 걸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걸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이 단기 비자 발급 중국 정부가 상당히 항의했던 건데 네. 요 중단했던 걸 재개하기로 한 거죠. 네, 사실질 만에 재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이제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1%대로 낮아졌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고 중국발 확진자 중에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내일부터 재개하고 또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 검사나 이런 것도 네. 향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 푸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동안 또 워낙에 이제 중국이 크게 반발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맞조치를 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좀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수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한중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007님께서 우리나라 구조대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이 지진 소식에 마음이 아픈데 현지 국민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어떨까요? 하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마이클 잭슨 You Are Not Alone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절을 세다와 명절을 쇠다 중에서 맞는 표현 어느 것일까요? 여기서는 명절을 쇠다가 맞습니다. 동사 쇠다는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란 뜻으로 설을 쇠다, 환갑을 쇠다, 생일을 잘 쇠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칫거리가 생기다 해서 골칫거리를 골치거리로 쓸까요? 아니면 골칫거리로 쓸까요? 이때는 치 밑에 사이시옷을 쓰는 골칫거리가 맞습니다. 고이어 골치와 거리가 합해진 것이라 골칫거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잠가버리다와 문을 잠궈버리다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가버리다가 맞습니다. 동사 잠그다 뒤에 모음 아가 연결되는 활용형은 잠궈가 아니라 잠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냇물에 발을 담그다, 김치를 담그다에서 쓰인 동사 담그다도 담궈가 아니라 담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시냇물에 발을 담가보세요. 또 김치를 담가서 먹어요 같은 표현이 맞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와 오늘 지리산엔 24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제주 한라산엔 60mm, 남해안에 30mm가량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제 구름대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비나 눈이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낮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 북동 산지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전국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내일도 대기질 무난하겠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강릉 8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 중부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5.4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을 넘겨 희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14%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래 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우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등 4명이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카카오 택시가요, 무료 호출 서비스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그럼 이거 소비자 피해로 번질까? 벌써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호출 서비스를 없애고 네. 가맹 택시만 남기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거다라고 확인이 네. 된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경영진 회의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들려지는데요. 이렇게 일반 호출 서비스를 없애게 되면 카카오 택시를 사용하려면 이제 호출료를 내야 되는 거죠. 호호. 가맹 택시를 부르는 그런 유료 서비스만 남아서 그것만 네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호출료를 낸다면 1,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 택시에 등록된 무료 일반 택시가 22만여 대고요. 유료 호출료를 받는 가맹 택시는 4만여 대예요. 네. 그럼 무료 일반 택시가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없앤다 하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용자들이 이탈할 수 있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뭐 IT 업체에서는 사실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22만 대나 되는 택시와 승객의 데이터를 본인들도 손에서 놔야 하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카카오 모빌리티를 둘러싸고 워낙에 이 유료 호출을 받는 자사 가맹 택시에만 코를 몰아줬다. 이 몰아주기 의혹이 그랬죠. 네,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공정위 조사만 3년째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배차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주고 있는데 네. 수락률이 높은 기사들을 우선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두고 카카오 측은 승객 전체의 편익을 고려한 조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일반 택시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3년 동안 너무 이제 또 고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라는 해석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맞불 차원이다. 아예 그냥 우리 안 할래 하고 서비스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네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불편과 기사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무료 호출 서비스가 사라진다면 일반 택시 지금 등록하신 22만여 대 중에 일부는 뭐 카카오에 돈을 주고 가맹 택시가 되려고 할 것이고 네. 또 일부는 다른 중개 플랫폼으로 옮겨가려고 할 텐데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점유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옮기기도 쉽지가 않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택시 대란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택시 이용을 더 앞으로 안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댓글들 좀 소개해드리면 내가 돈 내고 기사가 운전하는데 왜 카카오가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 네. 무료 중개 같아도 그 22만 대가 있어서 회사가 또 잘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택시계를 점령하더니 결국 유료화하려는 수작이었다. 카카오티 지금 삭제합니다. 이런 댓글들도 네네. 있었고요. 혹은 다른 회사들 도입해라 지겹다 하면서 독과점을 지적하는 의견. 그리고 또 카카오의 엄포일까 자충수일까 궁금해지네 네.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언젠가는 이렇게 유료화할 수도 있겠으나 네. 지금 이미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네. 일반 택시 찔렀을 때만 무료고 네. 딴 거는 유료잖아요. 네. 콜비가 맞아요. 막 들어가더라고요. 뭐 종류가 많아가지고 저도 네, 잘못 네. 누르면은 되게 많이 돈을 내야 될 뻔했던 적이 있어요. 블루 시작하는 게 두 네, 개가 네. 있는데 파랑이는 뭐 좀 네. 이제 호출료가 붙습니다만 까망이를 부르면 큰일 나요.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네. 모범도 있고 몇 그렇습니다. 번이나 확인했어요. 네네네. 네. 자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택시 올라. 요금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다시 택시 이용 승객들이 정상화되겠지만 지금은 좀 지갑을 닫고 있을 때 하필 왜 또 유료화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제 앱을 보면요. 다른 대한택시 가맹 서비스들이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카카오 택시가 1위긴 하겠지만 네. 과연 이렇게 막 횡포처럼 막 그냥 자사의 입장을 밀어붙여도 되나? 타이밍이 좋은 걸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는 꽃값 이야기입니다. 이 체감하는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그렇겠지만 자, 졸업 시즌이고요. 네. 3월이 되면 입학 시즌인데요. 네. 이때 정말 평소 꽃을 안 사던 분들도 꽃다발 뭐 한두 개쯤 사게 되는 네, 그런 네. 때인데 이게 뭡니까? 한 송이에 2만 원짜리 장미가 있어요? 손 떨려서. 이거 뭐 특수 네. 장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탐스러운 큰 한 송이를 예쁘게 포장한 네, 뭐 네. 그런 건데 왜냐하면 요즘에 탐스러운 장미, 탐스러운 꽃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대요. 아, 그래요? 난방비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크게 알을 크게 온실에서 키워야 키우기가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 시즌, 입학 시즌, 또 밸런타인데이도 있고요. 지금 화해업계에선 사실 그게 뭐죠?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하나 드려야겠네요. 네. 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제 이 꽃값이 치솟아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상인들까지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그런 난방비가 폭등을 했고 꽃 키우려면 또 비료 줘야 되고 네. 포장하려면 포장재 값이 들고 이렇게 재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 유통정보를 보면 네. 지난 2일부터 9일 사이 장미 한 단 평균 경매 가격이 12,415원.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80% 이상 급등한 가격입니다. 네. 6,800원대였던 게 12,000원이 넘은 거예요. 천일홍은 94%나 올랐고요. 그리고 보통 저는 장미를 많이 못 살 때 안개꽃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안개꽃마저 지금 1937원. 네. 지난해보다 19.5%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탐스럽고 예쁜 꽃도 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려고 갔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꽃가게 사장님들도 걱정인 게 꽃 만들 때 작년에 한 이 정도 구성이면 5만 원대로 받아서 만들었던 거를 뭐 7만 5천 원, 8만 원 네. 이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손님들은 다시 가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제 매장에 손님들을 오게 하려면 진열도 좀 화려하게 구색을 맞춰서 예. 이렇게 다 깔아놓고 여기서 골라보세요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이게 다 재고 처분해야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못 들여놓고 그래서 애초에 예약 위주로 좀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화훼업계가 워낙에 코로나 동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3년 만에 이제 대면 졸업식을 하는 건데 이제 되면 졸업식이라 네. 꽃다발이 특수일 것 같은데 그동안 폐업할 수 있는 위기에 갔지만 버텨서 이날이 왔는데 이번엔 가격이 너무 오른 거죠. 네. 요즘에는요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꽃다발이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 졸업 시즌 되면은요 날짜가 어제 졸업했던 사람, 오늘 졸업했던 사람 이렇게 꽃다발 해가지고 돌려 쓰시는 돌려쓰기 거예요. 네. 괜찮네요. 실제로 뭐 그 꽃을 계속 네. 이렇게 두고 감상할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렇게 또 쓰시기도 하고 혹은 이 돈이면은 차라리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주자. 네, 학용품을 사줘도. 네. 네. 그래서 다른 물품을 선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꽃집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훼농가는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난방해주면서 키워야 하는 꽃들도 그렇고 그 비닐하우스 과일들 네. 딸기도 요즘 알이 아유, 작다고 딸기. 하는데 네. 네, 수산물 키우는 대규모 양식장들도 그렇고요. 헉소리 나오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들으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농가에서는 네. 정부와 자치단체에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방비가 또 이렇게 연결될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야, 저희 옛날에 말이죠. 뭐 발렌타인데이 얘기를 하니까 네, 어렴풋이 네. 생각나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고백할 때 장미 100송이는 줘야지. 근데 지금 보니까 200만 원, 꽃 200만 원어치 사주면요. 네. 이거 어떻게 데이트합니까?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난방비 얘기가 또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이렇게 난방비에 재료값에 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거꾸로요. 네. 우리나라에서 기세등등한 업계가 하나 있다고 하니 이른바 명품업계. 네. 자, 해마다 가격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콧대 높은 배짱 장사까지 하고 있고요. 보면은 유명 백화점의 명품 코너에 네. 오픈하기 전에 그냥 줄을 길게 서 있는 네. 장면이 간혹 나와요. 자, 그런데 245만 원짜리 가방을 사려고 했더니 300만 원을 쓴 다음에 오라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네네. 회원 60만 명이 넘는 온라인 명품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 프랑스 패션 업체인 고야드가 연간 300만 원 구매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만 자사의 인기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 돈 주고 250만 원짜리 사겠다고 돈을 들고 가도 연간 네. 실적이 없으니까 당신한테는 안 팔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고야드 측에서는 고정 고객에게 먼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사실은 고야드가 처음은 아니죠. 그래요? 예, 에르메스도 그래왔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 인상 예고를 미리 한 뒤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결제한 주문은 일방적으로 모두 취소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뭐 어떤 회사는 특정 인기 제품에 대해서 몇 개 이상 이거 정도는 이렇게 구매 수량을 맞춰야 자격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구매 제한을 걸어두고요. 루이비통, 샤넬, 디올 이런 곳들은 손님이 제품을 실물로 보지 못했는데도 제품 가격 전액을 모두 미리 지불을 해야만 구매 대기자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내고 기다리고 있다가도 만약에 그 사이에 가격이 더 오르면 더 내라. 오른 만큼 더 내라. 안 그러면 구매 대기 취소. 일반적인 상도이하고 많이 다르네요. 네. 근데 그런데도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매일같이 이제 명품 매장 앞에는 네. 진을 치고 있잖아요.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사려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리셀러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웃돈을 받고 이제 본인들이 먼저 대기를 해서 이렇게 대신 사주는 그런 건데 그런 풍경을 보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그게 돈을 지불하고 웃돈을 지불하고 누군가의 시간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2022년 기준에 우리나라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그전부터 많이들 보셨는데요. 우리나라 명품 소비 총 금액이 168억 달러입니다. 약 21조 원. 그래서 워낙에 세계 1위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한국의 명품 사랑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분석하기로 부의 과시 욕구가 한국에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사치품을 과시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중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같은 동아시아권 안에서도 일본인이 45%, 중국인은 38%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인은 22%만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인식의 차이를 읽을 수 있는 조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과도한 명품 사랑 때문에 명품 업체들의 그런 황당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업체를 잘못 길들인 거 아니냐? 네. 사실 백화점에 가면 고객이 너무 갑질을 하는 경우에 눈살 찌푸리니까 자, 같은 인격체인데 그러지 맙시다. 이 직원들, 점원들에게. 근데 거꾸로예요. 근데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이게 업체로부터 갑질을 고객이, 소비자가 당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참. 그리고 마케팅을 무슨 이렇게 해요? 자, 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을 구매하셔야 인기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산 300만 원어치는 인기 상품이 아닌가 보죠? 일단 먼저 좀 아무거나 사라. 아니면 250만 원짜리를 사면 거기에 더 사면 300만 원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네끼리 제품에 이렇게 줄을 세우면 그러면은 먼저 사는 제품들은 뭐
떨어지는 제품입니까? 자사 제품을 왜 그렇게 막 대우를 해요? 이상한 마케팅을 다 보내. 네. 어쨌든 화가 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명품 있으세요? 저하고는 지금 다른 세상 얘기여가지고 네, 그렇죠? 제가 합리주의 소비하자고요. 네. 이 비싼 거보다 저희 온라인에서 뭐 저는 35,000원짜리 가방 샀는데 저 보세요. 명품 같지 않아요? 이게 또 매시는 분에 따라서요. 네. 가죽 백팩이 이렇게 또 쌉니다. 저는 오늘 일당에 맞는 소비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 못다한 뉴스를 종합 정리하고요.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오늘 오전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발표됐으니까 네. 자, 큰 관심이 이제 당대표 1위는 누구냐? 네. 이거 발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순위와 득표율은 이제 미공개인데 네. 총평을 들어보죠. 장 기자님 예상대로 나왔어요? 예, 대체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당 출입 기자들이 네. 예상한 대로 그리고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상한 대로 이렇게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네 후보가 네네. 경선은 이제 본선을 뛰게 됐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각 캠프별로 다 취재를 했어요.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니까.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네, 예. 역시. 돌렸는데 대체로 내가 1위 했다라는 말을 안 해요. 네, 다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선관위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캠프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이제 소위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 받글이라고 합니다. 무슨 네네네. 얘기냐 받은 글. 그렇죠. 어디로부턴가 받은 글. 네. 그런데 출처는 확인하기 어려운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득표율이 돌 수 있다. 네네네. 근데 그 득표율에 김기현 후보가 1위로 나오면 이것은 김기현 캠프에서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 네. 만약에 돌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1위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히려 이 지라시를 가지고 역해석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는 당권파이고 그렇죠. 실제로 1위를 했다면 그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이게 돌면 김기현 1위, 안 돌면 안철수 1위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분석들을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다음 주 초반에 정말 기자들한테 받글 형태로 글이 올지 안 올지 네네네.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캠프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1등이라고 장담은 어렵다. 예. 아마 박빙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다만 김기현 캠프는 뭘 자꾸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당연히 우리지. 이렇게 얘기를 분위기.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주말 사이에 어떤 정보가 돌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궁금한데 어떻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요. 월요일 날 전화 연결해봐야 되겠다. 받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이렇게. 그러게요. 일부에 예. 한번. 제 생각엔 다음 주 초반에 출연하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기현 안철수 후보 뭐 어떻게 됐든 뭐 네. 격차가 어떻든 누가 1위든 어쨌든 이 1, 2위일 것으로 묶어서 양강 구도로 예상했었고 네. 자, 천하람 후보도 많이들 예상하셨는데 어쨌든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서 약진을 했고 황교안 후보 본경선에 올라왔고 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들이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네. 직전에. 맞아요. 예. 자, 이게 최종 결과 예측이 쉽진 않다 싶었는데 어때요? 좀 변동이 클까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추론하는 보기에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5일부터 시작되는 TV 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제가 전화를 돌려보니까 각 캠프마다 전부 상황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제일 먼저 스피치 자료를 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컷오프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제일 먼저 했고 안철수 후보는 제가 전화했을 때 조만간 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랬고요. 김기현 캠프는 아직 컨펌이 안 났습니다. 네, 입장문은 드렸는데 뭐 검토가 끝나면 발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캠프별로 나온 데도 있고 아직 안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을 좀 해보자면 TV 토론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상당히 세게 할 걸로 보인다. 물론 김기현 캠프는 이미 당대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 중요하지 않아요. 아, 정말요? 그다음에 뭐 정견 발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상당한 자신감 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앞으로 선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의 신뢰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기능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변화를 위한 역동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좀 밋밋하죠. 그런데 이제 천하람 캠프는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힘들게 한 주를 보낸 것 같다.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리고 메시지 파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검승부가 시작된다고 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몇 위가 될지는 몇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5%로 됐는지 20%로 됐는지 정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무조건 우상향할 후보는 천하람이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 후보로 선출이 됐을 때 그때 한 전통적인 그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이 한 40%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TV 토론 영향이 굉장히 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TV 토론 왜냐하면 예전 같지 않고요. 예전에는 막 그 현장을 가서 볼 수 있었잖아요. 차떼기 경선을 통해서 그 현장 장충체육관에 가지 않으면 후보의 연설을 들을 수 없었는데 요새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늘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의도 증권가에 근무하는 당원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의제를 선점하고 무엇으로 우리 당의 혁신 경쟁을 할 건지를 TV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네,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우리는 윤심입니다. 제가 정말 윤핵관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지금은 또 윤핵관 뭐 이런 거 금지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선이 상당히 혼탁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정책 위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안철수 캠프도 그렇고 천하람 캠프도 그렇습니다. 김기현 캠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두 후보가 이렇게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본인들의 정책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저는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를 뭘로 보냐면요. 그래서 바이든으로 들으셨습니까? 날리면으로 들으셨습니까? 이걸 꼭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누가? 천하람 후보가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은 분명히 날리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한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 날리면이고 저렇게 들으면 바이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의 개혁 문제를 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TV 토론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후보에겐 굉장히 얼굴이 불쾌해지는 이런 경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TV 토론에서는요.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얼굴 붉어지시면 안 되고 차분한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천하람 후보가 제일 젊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잃을 게 없는 후보니까 막 이 후보 저 후보 이제 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또 대응을 또 이제 중진 의원답게 또 노련하게 잘하는가 이런 것들 궁금해집니다. 의제를 먼저 던졌어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빈곤 문제, 그다음에 지역 소멸 문제.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 뭐 중대선거구제로 할지 뭐 소선거구제로 막 할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지역위원회 저 지역에 이제 여쭤봤더니. 우리는요 사람이 없어서 투표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 문제 심각하고 저출생 문제, 경제 위기 문제 이런 거 심각한데 이걸 의제로 던졌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가 연결되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그래도 심히 고민했던 문제가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다만 어떤 해법들을 내는 것이 우선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에게 좀 또 소구가 될지 맞습니다. 국민들이 듣기에 그럴듯할지 자 TV 토론의 향방 궁금해지고요.
자, 요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시사 탐정이 필요한 이슈였어요. 어제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만났잖아요.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는데 웃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이 네. 아주 화제였어요.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었죠. 김기현 후보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뭐 악수냐 아니냐 애매하게 손을 잡고 그랬는데 180도 달라져서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제가 시사탐정이 아니라 그 뒷담화 전문 기자가 되는. 아, 뭐 괜찮아요. 거의 그런 뭐 후일담 전문 기자 막 이런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가짜 뉴스만 안 하시면 되는데 그럴 뿐이 아니니까. 그 어찌됐든 이제 지난번 사진과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럴 표정이면 뭐하러 나왔냐, 저게 연대에 도움이 되겠냐, 득표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왜 인상을 쓰고 나왔냐, 막 등등의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를 해봤더니 김기현 캠프에서는 바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가지? 네, 무슨 얘기냐면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굉장히 코너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반윤의 우두머리라든가 그다음에 초선 의원 49명이 나서서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성명을 것도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그 의견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으로서 뭐 이런 방안이 있다. 이걸 뭐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해결 모델을 헝가리식 모델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사표를 수리하면 될 것을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일종의 공개 망신 이런 걸 주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섭섭한 마음을 다 토로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김기현 후보가 그 내용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 이게 아니고 바가지를 긁었다의 바가지입니까? 바가지를 긁혔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치 가정법원에서 나온 사람들 표정 같았다.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초선 의원 연판장, 장제원 의원 반윤 우두머리,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나 엄청 불편해요. 이런 데서 왜 당신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냐. 김기현 후보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당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막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다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공천 문제. 실제로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문제를 다 논의를 좀 하고 어제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해결이 된 그러니까 일종의 김기현 후보에게 어떤 미션을 주는 자리였다면 7일 전에요.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뭐 해결할 과제들을 일정 정도 해결하거나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나경원 전 의원을 잘 아는 정치인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둘만 만난 게 아니라 행사장에서 만난 거니까요. 단상에 함께 올라서 또 마이크를 잡고 평당원인데 마이크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영원한 당원입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위원장이잖아요. 지금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평당원의 신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정도에서 나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사실상 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자면 당헌 당규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권파잖아요. 김기현 의원이 아무도 문제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선이 가열화된다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어제 행사에 대통령실 관계자도 참석을 했는데 나 전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대통령실 반응은 이제 어떤 것 같으세요? 대통령실 반응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전당대회 출마하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다 모인 것 같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신 나 전 의원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전 의원도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결단의 시간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큰 대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사사로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다.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 지지 선언의 다름 아니고 그것을 대통령실 직무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대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은 당무 개입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대통령실 비서가 단상에 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가능한 발언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서요.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보수단체의 어떤 그 뭐 지원하고 뭐 이런 행사의 성격은 있었지만 발언의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후보 그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 뭐 감사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죠.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왜 또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자, 이 천하람 후보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지금 이게 최고위원 후보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눈여겨보면 천하람 후보도 어쨌든 컷오프를 통과, 당대표 후보로 이외에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게 청년 또 최고위원 포함해서 이른바 이준석계가 전체적으로 4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했어요. 네. 이게 이제 계속 뭔가 좀 파란을 일으키느냐, 찻잔 속의 태풍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좀 일정 부분 좀 존재감을 보이고 성과를 낼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전략을 그렇게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본인들은 천김허이 이렇게 조어를 또 만들었어요. 약간 그래서 위험 영화 제목 같은데요. 천김허이. 네, 좋아요. 네, 천김허이 공동 전략을 쓴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따로따로, 어떨 때는 둘이, 어떨 때는 넷이. 어떨 때는 셋이 이 다양한 방법의 전략과 전술을 쓰는데 이것은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당의 개혁적인 보수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연대에서 넷이 같이 출동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혼자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셋이 둘이 다 쪼개져서 다양한 방식의 전략과 전술을 쓰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이게 세대별로 젊은 층이니까 세대별로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면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서진 정책 이러면서 이제 호남, 광주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할 거냐? 그것도 아니다. 이번에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포괄적 차원의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쨌든 네 분이 하는 팀플레이가 어떤 방식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이다. 자, 이게 어제 좀 무리가 빚어진 사건이 있었죠? 네.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인데 자, 여론조사 중간 집계에서 중간 집계라는 게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했죠. 하루 하고 하루 남았는데 네.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에는 미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이 표현만 듣고도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의도가 있어 보이죠. 예, 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다. 유출 논란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막이 좀 어떤 거예요? 제가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요 내용을 안철수 캠프는 물러설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문제 지적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관련해서 또 회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기자회견 시간이 됐네요. 그런가요? 이 얘기도 혹시 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온 선관위의 공문이 매우 미흡하더라. 네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공문의 요지가 첫 번째 여론조사 기관에 확인을 해봤더니 유출은 아니라고 하더라.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펜앤마이크에 누구냐 이 얘기를 한 당 관계자가 누구냐 그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알려준다. 정보원을 밝힐 수 없다 그랬겠죠. 취재원 보호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걸 언론사에 대고 물어보고 누군지 밝혀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다. 넌센스죠.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누군지 안 알려줄 그럼 기사를 내려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내린다. 이런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당 선관위에서 낸 공문의 내용이 이게 뭐냐. 이거 매우 미흡하고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 선관위 공문으로 끝낼 수 없고 고발 조치를 해라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 아마 오늘 기자회견 지금 하고 있으면 그런 내용도 할 것 같은데요. 반드시 선관위가 이 언론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라. 이걸 밝히지 않는다면 공정 경선에 먹칠하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언론사의 오보인지 아니면 이런 말을 정말 한 취재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선관위가 백브리핑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관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닌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네네. 사전에 투표 결과가 나갔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전체 84만 당원 가운데 이것을 3등분을 해서 랜덤으로 샘플링을 했다. 2000 나눠가지고 책임 당원 그렇습니다. 2,000명. 네, 나눠서 여론조사 기관에 던져서 이것을 임의변호 방식, RDD 방식으로 해서 선관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론조사를 하고 밀봉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세 군데 기관에서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료를 빼서 뭐 집계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누군지 처음에는 국힘 관계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정치권 관계자로 말을 바꿨는데 네네. 이 자체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캠프 얘기처럼 신빙성이 없는 얘기면 고발 조치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이게 나중에 사실을 밝혀주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보라면 이제 매체 쪽에서 신뢰성이 내부에서 다시 상당히. 점검해본 결과 오보였다 하고 이제 정정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전당대회 선거인단 명부가 어제 확정이 됐는데요. 83만 9,569명. 거의 84만 명. 네. 그런데 지난 이제 2021년에 비해서 2.5배 당원 규모가 늘었고요. 그런데 영남 비중은 줄었고 뭐 1위긴 합니다만 수도권 비중이 늘어서 거의 비슷. 자, 후보마다 나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 효과, 어떤 작용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제 판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국민의힘 대회비 자료를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처음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공개하셨죠. 그때 제가 수도권이 여의도 연구원. 네, 아니요,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그런 몰라요. 얘기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수도권 전체를 따져 보면 37.79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영남 지역당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그 민주당이 호남 지역당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뭐 수도권을 하고 뭐 전국 정당화를 해야 된다. 이것은 맞아요. 국민의힘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과제였던 거죠. 근데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18.71이고요. 서울이 14.79. 그다음에 경북이 14.31. 이렇게 경남 9.2, 대구 6.72. 대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한 단위 숫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37.79로 제일 많고 TK가 21.03, 그다음에 PK 부울경이죠. 18.64. 그러니까 과거에 TK 지역 정당이라고 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정당이 돼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준석 이후에 당원의 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과 일치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인구는 여전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연로한 정당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 60, 70이 67.7%로 가장 많습니다. 네, 맞네요. 10대, 20대, 30대, 40대 32.4. 그러니까 젊은 정당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번 전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 비중은 이렇고 세대 비중은 이런데 그러면 이 표심이 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거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과거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표심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성공이 중요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친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천하람 캠프에 콜이 온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지역구도 와주세요. 아이고. 무슨 얘기냐면 변화가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총선에서 내가 당선될 확률이 어떤 게 더 많냐. 여기에 포인트가 벌써 가 있는 겁니다. 당협위원장들이요. 그러니까 친윤인데 천하람 위원장한테 우리 동네 빨리 와주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일정 잡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판세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절감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TV토론에서 누가 어떤 의제를 제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상당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포의 변화와 뭔가 변화의 바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야, 시간 많지 않지만 이거 오늘 꼭 다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또 다른 빅뉴스 속보로 나왔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세 번째로 횟수로 치면 세 번째로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네. 위례대장동 의혹으로는 이게 추가 소환에 응한 거니까 두 번째. 자, 이번에 입장문을 또 냈어요. 네. 세 번 다 냈는데 어떻게 듣고 보셨습니까? 본인이 사실 많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심경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재명 대표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계속 어찌 보자면 지금 뭐 제기되는 이슈들을 다 종합해 보면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를 감옥 보내기 위해서라면 과거에 무슨 사건들을 다 소환해서 종결 처리된 것도 다시 재조사, 종결 처리된 것도 다시 재조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괴로울 것 같다.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공개 소환은 회술례 같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술례가 뭐냐면요, 옛날에 그 목을 벨 어떤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서 얼굴에 회칠을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돌리던 그런 거를 회술례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당하는 것 같은 어떤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심경 토로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입장문은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 위기에 국가는 뭐하냐, 정부는 뭐하냐, 이게 나라냐라는 문제제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야말로 유검무죄 무검 유죄 아니냐. 곽상도 전 검사의 아들이 50억 받은 게 뇌물이 아닐 수 있냐. 이게 상식에 준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냐. 국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 쏟아도 검찰이 공소 유지조차 못하는 이런 판결을 만들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검찰의 공개 망신을 저격한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네. 무엇보다 벌써 지금 내가 세 번째 여기 오고 있는데 성남FC 뚜렷한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장동 배임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그 전 회장 들어오면 마치 변호사비 대납의 결정타가 나올 것처럼 했지만 그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과연 공평무사한 수사권이냐. 공평무사해야 될 수사권을 악용해서 결국에는 그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북풍몰이까지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억울함을 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에도 특별한 진술서 없이 출석을 한다. 지난번에 출석할 때 냈던 그 진술서로 가름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또 제시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뭐 아침 조선일보 보도도 나왔지만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을 때 뭐 현장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꼭 필요한 진술이 아니면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냈던 것으로 가름하고 큰 틀에서는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인데 참 공교롭게도 너무 많은 이재명 전 대표의 이제 세 번째 소환. 근데 또 하나가 오전에 나온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를? 그 공소장의 사실 핵심 포인트는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공범이냐 아니냐, 공범으로 등장하냐, 뭐 공모 관계에 따르면 뭐 등등의 표현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 김건희 이 여사 관련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특검 이것을 국회에서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검찰 쪽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공소장에 나오지 않았던 인물이 판결문에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 전 회장에 대한 그리고 그 공범들에 대한 판결,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만 검찰이 구형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형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형량에 만족할 건지 뭐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어요. 그래서 뭐 그 권오수 재판은 그 재판대로 보겠지만 어찌됐든 설령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무죄냐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검찰이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하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지만 그 전까지는 이것은 살아있는 이슈이므로 정치권 안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보니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던 시기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네. 하나의 범죄로 통으로 기소를 한 건데 네. 포괄일죄죠. 재판부는 이것을 이제 여러 건으로 쪼개서 네. 2010년 후반 가을까지는 공소시효 끝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네, 어찌됐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5단계에 네, 이어진 그 시세 조종에 대해서 상당수 유죄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재판부도 이번 전체 범행 가운데 통정 가장매매 그리고 시세 조정 등이 수천 건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봤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의 전주로 네.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자면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네. 관련자들을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지 네. 이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여전히 공소시효는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유효한데 왜 안 하냐? 왜 한 번도 안 부르냐? 네. 예컨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벌써 3번째 불러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왜 안 부르냐. 네.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비판을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고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특검 요구는 더 거세질 것 같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월요일에 전화 연결해야죠. 네, 전화 연결로 다른 네네. 기자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의 주간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네, KBS 스포츠국의 정윤호 PD가 스튜디오에 등장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스포츠 본부. 이게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 아닙니다. 괜찮아요? 금요일이라?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주말이니까. 네. 자, 이 템파베이에서 피츠버그로 이적한 최지만 선수 말이에요. 네. WBC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 갑자기 출전을 못하게 됐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단에서 반대한 겁니다. 아이고. 네, 이제 오프 시즌 때 재활에 전념해야 되는데 국제대회 나가서 아직 부상이 다 낫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출전을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몸 상태가 안 된다. 네, 이 WBC 대회 같은 경우에는 소속 구단에서 거부할 경우에 축구 A 매치처럼 강제로 이제 차출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구단이 반대하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네. 피츠버그가 반대를 한 거네요. 네네.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우회적으로 풀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뭐 근데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해요. 선수가 구단한테 얘기해서 너희네가 반대도 난 나갈 거야라고 하면은 나가는 건 자유입니다. 예전에 그 템파베이의 프레난도 로드니 선수가 네네.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것은 나의 뭐 의지가 무조건 의지다 이런 식으로 사명이다. 예, 이건 사명이다 이러면서 나갔던 적이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이 구단과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해 갑의 위치에 있는 선수면 그게 되는 거고. 그렇지.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적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이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주전을 지금 100%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단에게 너무 밑보이게 되면 사실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주전이든 후보든 내보내기 싫은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 나간다 그래서 이득이 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단 한 번도 경기를 뛰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이게 구단 소속으로 경기도 뛰기 전에 사실은 뭐 이제 이 국가대표로 먼저 뛰겠습니다 하는 것도 뭐 내키지 않을 수는 있죠. 구단 입장에서. 그렇죠. 자, 구단과 선수가 만약에 부딪히는 상황이 된다. 네네. 그럼 피츠버그가 이렇게 최지만 선수를 뭐 좀 아끼는 거. 뭐 이게 다르게 보면 또 아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전으로 기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뭐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주전이든 아니든 구단 입장에서 나가서 이득될 게 없으면은 우리 선수 내보내는 거 무조건 싫다.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실제로 수비 이닝을 좀 조절하면서 하겠다 등의 이제 절충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마저도 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은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이게 참 안타까움이 선수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이제 대표팀도 있을 텐데 최지만 선수 대신 누군가 이강철 후에 승선하게 될 거잖아요. 네네. 누굽니까?
SSG의 우승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최지훈 선수인데 네네. 좀 특이한 게 사실은 이 최지만 같은 경우는 내야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지만 대신에 최지훈 선수는 외야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대표팀에 대해서 1루수가 3명이나 있다.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죠. 박병호에 최지만까지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대체 1루수를 뽑기보다는 이제 거기다 대신해서 외야 중견수 자원이 사실은 박혜민 선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야수를 좀 더 보강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기술위원회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취지의 선수가 그렇죠. 기용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WBC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말이죠. 딱 한 달 남은 시점이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좀 이게 뭐랄까요? 기대 반 우려 반 뒤숭숭. 앞으로 훈련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은 이번 달 14일에 다음 주죠. 애리조나에 모두 이제 전지훈련을 위해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27일까지 훈련과 연습 경기를 병행할 예정이고 네. 이후에 3월 1일 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틀 동안 이제 고척돔에서 훈련을 하고요. 네네. 4일 날 결전의 장소인 오사카로 이제 이동을 해서 5일에 공식 연습을 하고 6, 7일에 연습 경기를 2차례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9일에 이제 도쿄돔에서 첫 경기가 열립니다. 네, 참 빡빡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빡빡한 이 훈련 일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대표팀이 프로팀으로 모이게 되면 네. 경기를 해 나가면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번에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프로농구 고양 캐롯 선수단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임금이 체불됐다 이런 소식이 나와요. 네네. 참 프로팀으로 불미스러운 얘기인데 네. 바로 이어서 나온 얘기가 구단 매각을 협상 중이다. 네.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단 네. 매각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 고양 캐롯의 운영 주체인 데이원 스포츠가 매각 협상을 하고 있고 네네. 모기업인 대우조선 해양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사실 이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지금 선수단과 사무국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 데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팀이 좀 생소하실 텐데 네. 고양 오리온 하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서 재창단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롯이 모기업인 아니고요. 네. 대우조선 해양건설이 모기업이지만 네. 캐롯 손해보험이 이제 네이밍 스폰서를 마치 프로야구의 키움 히어로즈처럼 말이죠. 네이밍 스폰서를 이제 유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하하. 이런 경우에 귀결이 결국 이제 뭐 시민구단으로 가거나 그럴 수도 이게 있죠. 표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고양 캐롯 점퍼스. 네네. 자, 플레이오프 진출도 가능한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게 재정 때문에 한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구단 매각 소식을 듣게 되는 선수, 팬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프로 구단에서 팬들의 팬심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강력한데 그렇죠. 농구계에서는 예전부터 그 모기업의 계정학화로 예를 들어 나산 플라망스라든가 네네네. 골드뱅크, 뭐 코리아 텐더, 가깝게는 또 전자렌즈, 뭐 신세기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연고 이전을 한다든가 구단 매각이 잦아지면은 당장 내가 내일부터 불러야 할 팀 이름도 바뀌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연고지도 바뀌는 경우에는 내가 응원하던 팀이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네.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좀 정을 줘야 될지 헛헛한 그렇다는 팬들의 이야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옛날 그렇습니다. 프로야구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럼 진짜 낯설어요. 말씀하신 대로 골드뱅크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2000년대 초반인데. 맞습니다. 그 전에는 전신이 아마 나래이동 통신이었을 거예요. 그죠? 골드뱅크가 이제 나산이 아마 넘어가면서 갈 거. 나래가 이제 원주 이제 TG 삼보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거 지금도 보시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다. 내가 지금 나래를 응원했나 나산을 응원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로야구도 복잡해요. 맞습니다. 저는 MBC 청룡 팬이에요. 그럼 LG죠? 그래서 네네네. 두산인데요? 그럼 이제 꼬이는 거죠. 또. 외워야 됩니다 또. 맞아요. 자, 말씀하신 대로 모기업은 대우조선 해양. 네. 그런데 이제 이 운영 주체는 이 데이원 스포츠. 네이밍 스폰서는 또 뭐냐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이 캐롯 손해보험 그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선진화된 새로운 방식으로 구단을 운영하겠다. 처음에 포부는 야심찼습니다만 끝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네. 그럼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운영 방식, 이 시스템은 좀 어떻게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까? 시스템은 문제가 없어요. 돈만 잘 나오면 됩니다. 돈만 잘 나오면 된다. 네네. 모기업의 경영 상황 자체가 문제인 건데 출범 때부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신규 회원 KBL에 신규 회원 가입할 때부터 승인이 보류돼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특별 회비 15억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가 1차분이 5억 원도 납부 기한도 못 지키고 이런 좀 불상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개인 구단의 경영 상황 자체가 좀 문제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뭔가 이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네네. 무엇보다 재정 상태가 좀 든든한지, 그렇죠. 충분히 구단 하나를 능히 운영할 만한지 확인은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려야 되는데. 자, 이번 사태가 프로스포츠계에 주는 메시지 좀 어떤 걸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다리를 두들겨 봤을 텐데 왜 안 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했죠. 그런데 했어요. 이 부실한 기업보다도 더 건실한 구단이, 그러니까 기업이 이 구단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기가 대안이 없다는, 없었다. 네, 대안이 없다는, 인기가 떨어졌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농구만 잘하면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네, 이제 농구 전반적인 인기 부흥을 위해서 팬 서비스 중요성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돈이 많은 기업도 뭐 매각하고 또 매입하고 해요. 그렇습니다. SK가 SSG 됐는데 우승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한국 남자 테니스가 데이비스컵에서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16강에 진출했다. 이거 아주 바람직한 소식이죠. 그렇죠. 자, 근데 데이비스컵 어떤 대회입니까? 쉽게 말하면 테니스계의 월드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선에는 16개 나라가 출전을 하는데 이제 대회에서 지정한 지난 대회 우승국, 준우승국 그리고 와일드카드 두 팀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12장을 두고 24개 나라가 경기를 라운드 헤드 투 헤드로 붙어서 12개국이 본선에 향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벨기에를 꺾고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식이 그냥 딱 월드컵이네요. 네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선 16강 안에 들었다. 맞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이제 토너먼트로 쭉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강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렇죠. 자, 이 최종 본선 진출전에서 벨기에에게 뒤지다가 대역전극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기존의 테니스 전력 어떻게 평가됐었나요? 조금씩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벨기에 선수들이 랭킹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했어요. 실제로 이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열렸는데 토요일 날에 2패를 했습니다. 5판 3선 승제이기 때문에 한 경기만 더 지면 바로 탈락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첫날 이제 선수들 경기 끝나고 긴급 회의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막 되게 침체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그냥 2대0이니까 3대2로 반격하기 시나리오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3번 내리 연속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전략은 하나밖에 없지 뭐. 에이스인 권순우 선수가 형들 복식만 이겨주면 내가 이제 나 이기고 뒤에 홍성찬 선수까지 이어줘서 영웅 만들어주겠다. 이런 멘트까지 또 했다고 영웅 합니다. 만들기. 네네. 역시 자신감이에요. 스포츠는 자신감. 자, 이형택, 정현에 이어서 이제 권순우까지 이 스타 선수들이 좀 주기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테니스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계보를 이어나가려면 또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권순우 선수랑 홍성찬 선수를 우연히 이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팬들의 응원이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데이비스컵이 그 열띤 응원이 큰 힘이 됐다 그래요.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니스 열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열기를 관심과 직관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응원으로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분들이 난 골프보다 테니스 할래요. 그리고 배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테린이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테린이 그렇죠.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뭐 불모지에서 피겨도 우승을 해보고 그렇죠. 펜싱도 막 우승을 하고 합니다. 기대해보죠. 지금까지 정윤호 스포츠 PD와 스포츠 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 내용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주말 잘 쉬고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